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왜 명화에는 벌거벗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지 호직을 클레어 코블 그림, 정내연 옮김, 저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왜 여성들은 옷을 벗고 있을까요? 무제의 인체 측정학 이브 클라인이 1960년대에 발표한 작품이에요. 많은 예술가들이 여성의 몸이 남성의 몸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누드화가 남성의 누드화보다 많은 것이지요. 1960년 이브 클라인은 여성의 몸을 그리는 새로운 기법을 창조했어요. 여성은 나체에 파란색 물감을 칠한 후 거대한 도화지 위에 눕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여성의 몸이 도화지에 찍히겠지요? 클라인은 여성의 몸을 살아있는 붓처럼 사용했답니다. 조금 독특하고 나체에 파란색 물감을 칠한 그 여성은 느낌이 참 남달랐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직업이겠지만요. 우리는 옷을 안 벗었다고. 여기 반대로 봐보세요. 여기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때때로 예술가에게 옷 입은 사람들을 그린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자, 볼까요? 클린트 우드는 이 그림을 1930년대에 그렸습니다. 그 당시 우드는 미국 중서부에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누드를 창피하게 생각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림 속의 주인공들은 신과 여신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농부예요. 작가는 목까지 단추를 잠근 모습을 통해 주인공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아메리칸 고딕 클린트 우드라고 1930년대인데 여자분은 한쪽에 다른 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남자분은 쇠수랑 비슷한 것을 들고 있어요. 날카로운 아마 건초를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인 것 같고요. 집의 뒷모양이 보이고 마치 목사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요? 네, 눈은 동그랗게 떠 있고 입은 강하게 움츠리고 있지 않아요. 오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쩐가요? 느낌이 저는 지금도 많이 보면서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목욕탕에 다 옷을 벗고 있는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풀바디 위의 점심 식사 에드와르드 마네예요. 1823년도에 작품을 만들었고요. 발표했고요. 옷을 입지 않는 여자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와 점심을 먹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지금도 경악할 정도 아닌가요? 모두가 그 충격을 받았지요. 에드워드 마네는 이런 소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신이나 여신의 벌거벗은 모습은 그래도 괜찮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의 누드화는 그리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옷을 벗은 여성을 자세히 보세요. 그녀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관객을요. 대담하죠. 지금도 저는 굉장히 개방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같이 벗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좀 어쩐지 낯서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여기 보면 마치 여신이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림, 조각, 비디오, 영화 등 모든 예술 장르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정말 밀레인은 모델에게 옷을 입힌 채 물이 가득한 욕조에 들어가 눕게 한 후 그림을 그렸어요. 모델은 감기에 물론 걸렸겠지요. 계속 저렇게 누워있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춥고 오피리아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제목이고 존 에버넷 밀레이 1851년에서 2년 동안 그린 작품이에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160여 년 전 나팔 전파라는 미술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운동에 참여한 작가들은 종종 역사 이야기를 그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들의 작품을 프레임 속의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존 에버넷 밀레이는 대표적인 나팔 전파가입니다. 이 그림은 오피리아를 그린 작품이에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지요. 많이 들어본 그 이름인 것 같았죠? 네, 아름답지만 슬펐던 오피리아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아요. 여기서 하관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하게 됩니다. 붉은 양귀비는 죽음을, 쐐기풀은 고통을, 데이지는 순수를. 데이지꽃이고, 네, 쐐기풀이고, 펜지는 허무한 사랑을, 제비꽃은 충주를 암시합니다. 1852년 런던에 있는 노열 아카데미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려고 몰려들었답니다. 저도 참 신비하게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의 누워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가만히 보고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지 않는가요? 네. 차갑고 어두운 거 분해 조립도 코넬리아 파커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은 매달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살벌하고 좀 파괴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코넬리아 파커는 우리 모두가 삶에 대해 또 죽은 뒤에 남겨질 무엇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삶이 더뎠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한 것이지요. 파커는 정원에 있는 오두막 창고를 폭발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쾅! 창고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보는 곳이지요. 물건을 가득 채워놓고도 어떤 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잊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파커는 복화된 오두막의 잔재들로 이후 작품을 구성했어요. 파편 조각들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하나의 전등빛을 비추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나무 파편들이 폭발하는 찰나를 포착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앙에 매단 전등이 벽에 섬뜩한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보세요. 바위의 테피스트리는 엄청나게 긴 자수 작품이에요. 너비가 50cm, 여기가 50cm, 길이가 70m이니까 수영장 3개 정도 길이겠네요. 바위의 테피스트리는 1066년 노르만족의 영국 정복이라는 실제 사건을 대략 50개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긴 자수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인간의 위대한 존재인가 봅니다. 갑옷을 입은 노르만 군인이 무장한 채 진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070년도의 자수입니다. 네. 체스 게임이라뇨. 여기 봐보세요. 지금 체스 게임 한다고 하는 모습인데 어떤 그림은 개인적 삶이나 역사 속의 특정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작가가 세 자매가 체스 게임을 하는 장면을 그렸어요. 하녀도 뒤에 서 있네요. 약간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 당시에는 여성이 교육을 받거나 예술가가 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어요. 하지만 이 소녀들은 부유한 귀족의 딸이었고 그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까닭에 체스 게임도 할 수 있었답니다. 체스 게임 소포니스와 안귀솔라가 1555년에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느낌이 들죠? 네. 이 사람들은 모두 누구일까요? 그림을 봐보실래요? 네. 그림 속에는 늘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나올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도 있지요. 이 사람들은 모두 누구일까요? 거울 속 사람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나스 메니나스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1656년에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는 보유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화가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위엄있고 또 아름답고 잘생기고 부자처럼 보이게 그릴지 고민을 많이 했겠죠. 네. 종종 모든 가족을 하나의 큰 초상화에 그리기도 했답니다. 물론 화가 본인의 자성을 그리기도 했지요. 여기는 화가 본인이 좀 나온 것 같지 않은가요? 네. 오른쪽 그림은 왕실 초상화예요. 가운데 있는 금발의 소녀가 5살 된 에스파냐 왕의 딸 마르가리타 테레사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벨라스케스는 그림 속에 자신도 포함시켰어요. 따라서 이 그림은 자화상이기도 하죠. 벨라스케스는 왕과 왕비도 그렸어요. 그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네, 여러분은 왕과 왕비를 찾을 수 있나요? 네, 한번 찾아보셔요. 여기도 있죠? 네. 그들은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하다는 뜻이죠. 네, 에드워드 허퍼는 점심을 먹고 있는 2명의 젊고 매력적인 여인을 그렸어요. 과거 초상화와는 달리 다르게 이 여인의 권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 같지도 않아요. 그래죠? 평범하게 약간 우아하게 모자를 쓰고 앉아서 있잖아요. 네, 뭐 장식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갔을 때 우리는 그들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바로 이것이 호퍼가 원하던 소재인 거예요. 호퍼는 인간관계 단절, 고독 등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이 두 여성은 호퍼의 아내를 모델로해서 그랬다는 거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좁스이 에드워드 호퍼 1929년대 했고요. 뒤에 보면은 이런 간판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창가도 보이고 남자도 보이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그린 거예요. 자, 소름 끼쳐요. 왜 소름 끼칠까요? 이 작품은 다윗과 골리앗을 그린 그림이에요. 다윗이 돌팔매를 명중시켜 극악무도한 거인인 골리앗을 죽인 것이지요. 이 그림의 특징은 골리앗의 얼굴이 화가 자신의 조상이라는 점입니다. 우락부락하는 이것이 카라바조라는 화가의 본인 자화상인 거예요. 근데 감히 싫어할 그런 골리앗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한다. 좀 생각해 볼 일이죠. 굉장히 역발상인 거죠. 왜 카라바조는 자신을 무시무시한 거인으로 그랬을까요? 모델을 부르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골리앗처럼 으스스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다윗과 골리앗 카라바조 1610년도에 작품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셀카를 찍는다고요? 지금 셀카를 찍을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은 소름 끼쳤어요. 여기서 소름은 사실은 더 끼쳤어요. 이 작품은 작가의 자화상이에요. 마쿠키는 자신의 피를 뽑아 두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상의 모습이 어쩐지 약간 핏빛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섬뜩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냉동 보관하지 않으면 곧 녹아버릴 것 같지요. 키는 생명이 얼마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지에 대해 말해왔어요. 키는 5년마다 자신의 얼굴을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좀 사실 피를 모아 뽑아가지고 두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음에도 그럴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래요. 셀프 마크 퀸 2006년도의 작품입니다. 왜 항상 과일일까요? 과일 정물화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시초 단계에서 많이 하죠. 정물화 또 뭐 다른 가벼운 것을 대부분 그리긴 하는데 꽃도 그리기도 하고요. 네. 언제나 화가들은 사과와 오렌지 같은 과일을 그려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우선 과일은 사람보다 믿을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과일은 사람과 달리 눈을 깜박이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또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눈동자가 달라지겠잖아요. 또한 화가는 과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사물의 모양, 색상, 바퀴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정물화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정물은 정지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동물화는 움직인다는 뜻이고. 네. 사진이 발명되기 전까지 화가들은 실물과 똑같은 정물화를 그리면서 자신들의 실력을 뽐냈답니다. 자, 과일 팔아요. 과일 많이 가지고 와서 그림 그려야 되겠네. 네. 물론 나중에는 바뀌지만요. 나는 하나를 사고로 파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폴 세잔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사과와 오렌지, 폴 세잔, 1899년도의 작품이에요. 내용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폴 세잔은 카메라가 발명된 뒤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세잔은 반드시 과일을 실제와 닮게 그릴 필요가 없다고 느꼈지요. 정말 똑같이 과일을 하려면 사진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되잖아요. 네. 세잔은 항아리와 굽이 달린 과일 그릇은 옆에서, 앞에 있는 과일 접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그렸어요. 기존의 원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세잔은 그림의 역동성을 표현했답니다. 마치 사과가 당장이라도 테이블에서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여기는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부분도. 네. 왜 경치를 그릴까요? 그림 속에는 매우 많은 풍경들이 존재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들이나 도시, 산 등의 경치를 그립니다. 이렇게 자연의 경치를 그리는 그림을 풍경화라고 합니다. 300년 전만 해도 풍경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술 한 부분이었어요. 특히 주석 페인트 튜브가 발명된 이후에는 물감을 오래 복원할 수 있어 화가들은 어디든지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풍경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럼요. 아주 멋지게 보이잖아요. 모자 한번 쓰고 나가면 더 멋져 보일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마치 앞에 폭풍 같은 그런 물결 위에, 바다 위에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한 남자가 바위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그림은 사람처럼 주변 풍경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디히는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풍경화를 그렸어요. 그림 속 남자는 우리에게 등을 보인 채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자와 같은 시점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 까닭에 광활한 대자연에 홀려선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하고자 했던 화가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답니다.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디히 1818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얼굴을 안 보고 있는 것이 더 신비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도 이런 고독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만든 작품이 진짜 예술일까요? 물론이죠. 과거에 예술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술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림 속의 장소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어릴 적 자라온
근처에 있습니다. 후크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밝고 알록달록하게 표현했어요. 정말 신비한 색깔이에요. 보기 드문 컬러풀한 그런 느낌이 좀 신비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존 그림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밝고 화려한 색채를 낼 수 있습니다. 봄우돌이 어쩐지 제목도 그러잖아요. 이 붉은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나무들 보면은 봄이 속속속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데이비드 호크니 2021년도의 작품이고요. 밑에를 보면 약간 또 충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환경론자는 또 다르게 보겠지만은요. 쌓아버린다고요? 둘레를 쌓는 거예요. 3. 풍경 작품을 항상 평면 2D에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토와 잔클로드 부부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11개의 섬 주위를 분홍색 천으로 쌓아버렸어요. 둘레를 싹 쌓거든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무려 60.3870제곱미터나 되는 면적이죠. 네. 섬의 윤곽에 따라 79가지의 모양으로 재단을 했답니다. 재단을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하트 모양, 또 다른 모양, 그런 식으로. 섬을 둘러싼 분홍색 차원이 짙은 녹색 식물과 푸른 하늘빛, 에메랄드빛, 바닷물과 잘 어울리네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두냐 어쩌냐 그런 것은 좀 궁금해요. 뒤에도 보면 분홍색이 있는데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궁금해요. 둘러싸인 섬 플로리다 1980년에서 83년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 뒤에 해체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크리스토와 장클로드 1980년에서 83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항상 예술만을 위한 풍경화를 그린 것은 아니랍니다. 밑에 보면 약간은 여성분이 있어요. 네,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고 그리고 이 밀밭인 것 같아요. 뒤에는 거대한 빌딩이 있고요. 네, 이게 제목이 밀밭 대치, 서로 지금 대치하는 장면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자연이고 굉장히 인공적인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그네스 데니스 1982년 작품이에요. 풍경화가 항상 풍경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아래 그림처럼 말이에요. 네. 아래 그림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그네스 데니스는 풍경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몇 달 동안 그녀는 뉴욕 한복판에 밀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러고는 전 세계 28개 도시로 수확한 밀을 보냈죠. 이 작품은 그곳에 사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풍경화인 셈이에요. 왜 모든 것이 흐릿할까요? 어떤 작품은 흐릿하고 지저분해요. 어떤 화가들은 어수선하게 많은 붓자국을 내거나 두껍게 덧칠을 합니다. 또 어떤 조각가는 작품을 일부러 거칠고 자유롭게 조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진을 흐리게 찍는 사진작가도 있어요. 예술가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기법을 실험해 왔습니다. 1839년 사진이 발명된 이후로는 말끔히 다듬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보다 일반적으로 되었죠. 왜냐하면 사진과 같으면 저게 사진이야, 그림이야 하고 물어볼 테니까요. 사진이 사물을 현실과 똑같이 찍어내는데 그림 역시 현실을 그렇게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 여인을 보다 현실감 있게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흐릿하게 보였지만은 충분히 그 여인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한 그런 모습이에요. 식당 안에서 베르트 모리초 1886년도의 작품이고요. 예. 베르트 모리초는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인상주의 이전에는 모든 사물에 고유색이 있다고 생각하여 정해진 색으로 채색을 했지요. 하늘은 파랗고 사과는 빨갛다는 식이었어요.
그러나 인상주의는 사물에 고유한 색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화가가 사물을 볼 때 느껴지는 인상과 감정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자유로우며 순간의 이미지를 포착하기 때문에 그리다 마음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요. 사물을 뿌옇게 그리는 그런 기법은 원래 카메라의 빛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명됐지만 화가가 사진과 다르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많이 사용한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읽어드릴 거예요. 왜 명화에는 벌거벗은 사람이 많을까요? 두 번째로 제가 낭독해 드릴 거요. 그림이라든가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그림을 보는 흥미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그 세상이 보인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만큼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 하는 그런 건강하게 하고 싶다 하면 건강을 찾는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